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임 패턴을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책임 패턴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클래스 안에 어떤 이제 역할을 하나의 책임을 두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거였죠, 그죠? 그래서 지난 우리 학기 초에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라는 걸 했었는데 단일 책임의 원리. 여기 있는 패턴들은 굉장히 그런 그 책임을 클래스에 하나 지우게 하는 거에 굉장히 연관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중간 시험 보기 전에 책임 패턴 뭐 몇 가지를 했었죠, 그죠? 뭐 싱글턴 패턴이라는 것도 했었고,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책임에 충실하는 거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이제 그 한 개의 클래스에 책임을 할당한다. 거기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좀 벗어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몇 가지 소개하죠. 플럭시 패턴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 체인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 웨이트. 이게 좀 패턴의 이름에 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건데, 이 프록시라는 건 뭐 여러분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한 거 대신에 뭔가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책임 체인은 요거는, 네, 여기 있네. 요청을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결합을 피한다. 자, 지난번에 우리 그 중간 시험에도 나왔고, 그 의존관계 역전의 원리에서 잘 따져보면 우리가 너무 그 구체적인 거를 다루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의존관계가 결합이 너무 강해지고 결합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변경이 수정이 될 때 수정하기 어렵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책임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어떤 클래스들하고 내가 그걸 이용하는 입장의 어떤 클래스들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수정이나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 결합력을 좀 낮게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두리뭉술하게 그 관계를 맺게 하는 건데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한 4명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일을 시킬 때 4명한테 각각 역할을 따로따로 주고 구체적으로 시키면 일하는 방법이 굉장히 끈끈하게 결합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내가 일을 4사람한테 시킬 때 어떤 일이든지 던져줘요. 그러면 4사람이 알아서 그 일을 받아가지고 내 일이면 내가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안에 4가지 역할을 맡은 사람의 일이 굉장히 좀 융통적으로 뭔가 바뀌어질 수 있고 좀 결합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책임 체인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 웨이트 패턴은 어떤 클래스가 무거운 이제 어떤 자료를 많이 갖고 있든지 아니면 원거리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이럴 때 클래스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럴 때 좀 우리 뭐 권투나 뭐 레슬링 할 때 플라이 웨이트 그러면 제일 가벼운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무게를 줄이는 클래스 안에 어떤 이제 조금 있다가 본질적인 거와 부가적인 거 이렇게 얘기해요. 덜 중요한 거 또는 공유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덜어내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플라이 웨이트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그 패턴이 뭐 하는 거다, 뭐 언제 쓰이는 거다라는 거를 좀 연상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패턴들을 보면 아 이름이 왜 이렇게 정해졌구나 그런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객체의 책임은 마치 콜센터의 직원과 같다. 우리 왜 인터넷 쇼핑할 때 콜센터 직원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센터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나서 내 책임에서 내가 가진 어떤 권한에서 그거를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이면 자기가 하고 자기 책임이면 아니면 뭐 누구한테 작업을 위임하거나 누가 중간 담당자한테 넘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중재 역할을 하는 거 또는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든지 아니면
위임을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다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책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책임을 벗어나는 거, 예외적인 것, 그런 것들에 대한 패턴이 지금 여기 소개되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안에 어떤 클래스의 객체 안에 모든 데이터와 어떤 함수들이 다 이제 모여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안에서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책임을 중앙 집중화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매니저 역할을 하는 탑 클래스다. 얘한테는 책임이 굉장히 가중되게 많은 것이 지워질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놈이다. 그러면 너는 컨트롤만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외부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 그거를 분할해 그 책임 있는 클래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요청을 위임하거나 또는 확대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객체 대신에 동작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프록시 패턴이 대표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프록시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클래스가 얘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 근데 뭔가 시작하려면 얘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일단은 프록시라는 놈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놈이 진짜 필요할 때는 원래 오리지널한 걸 가져오는 그런 스타일이 프록시 패턴인데 이제 일단은 이제 어떤 존재하는 객체는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대신 동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 원래 것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책임 패턴의 예외들이 있습니다. 객체로부터 다른 객체로 의존하게 하는 책임을 최소화한다. 이거는 조금 좀 플라이웨이트 패턴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의존하게 하지 않고 각각 의존하는 거를 좀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좀 이렇게 결합력을 좀 낮추는 건데요. 요건 플라이웨이트 패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같이 한 가지씩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록시. 대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대리자. 필요할 때만 비싼 대가의 기능에 접근하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도 그렇고,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도 그렇고,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워드 같은 거를 작성한다고 그럴 때, 지금 내가 화면에 보이는 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디스크에서 가져와서 뿌려야 되지만 지금 워드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림이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내가 화면에 안 보이는 부분은 그것도 미리 갖다 놓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은 프록시라는 객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화면에 스크롤이 넘어가서 그쪽에 화면에 띄워질 때 비로소 디스크에서 가져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프록시 패턴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복합적인 객체.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디스크에서 너무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원거리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같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디스크에 가져오거나 원거리에서 가서 서버에 있는 거를 서비스를 받는 이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프록시를 세우고 필요할 때는 원래 거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지금 그래픽을 지원하는 문서 편집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한번 보면 지금 문서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그림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엄청 많은데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객체 지향으로 짠다면 이런 것들이 객체로 다 디파인되어 있어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문서를 열었을 때 디스크에 있는 거를 한꺼번에 모든 객체화된 이미지나 테이블이나 이런 걸 한꺼번에 다 가져올 필요는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커서가 있는 그 부분만 먼저 가져오고 나머지 지금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거는 프록시로 가지고 있다가
그 프록시가 그쪽에 커서로 옮겨져서 실제 그게 액티베이트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미지를 그 디스크에서 읽어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일을 열 때 문서에 포함된 모든 그림을 메모리에 올리는 거, 이거는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대리자로 세우고, 만약 화면에 꼭 보여야 된다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대리자가 다시 원래 오리지널한 이런 데이터를 불러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프록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워드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프록시로 설계한다 그러면, 지금 그래픽한 부분이 여기 지금 이게 그래픽이 이제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텍스트도 될 수 있고 테이블도 될 수 있고 많이 이 폴리모피즘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큐멘트 에디터가 이 그래픽에 해당하는 걸 뭐 드로우한다든지 뭐 내용을 가져온다든지 뭐 디스크에 저장한다든지 뭐 디스크에서 메모를 읽어온다든지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프록시가 연결이 안 된 형태는 얘가 무조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그 뭐 그림 같은 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다큐멘트 안에 있는 그림을 뭐 이미지든 뭐든 한꺼번에 다 불러올 거라고요. 그죠? 여기 지금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 화면에 필요한 거든지 안 필요한 거든지 몽땅 한꺼번에 다 올라와야 되니까, 만약에 문서 사이즈가 커지면 되게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해결 방안을 찾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를 직접 가져오게 하지 말고 중간에 대리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일단은 얘가 대리자를 가지고 전체 문서를 열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열었다가 그 다음에 얘가 커서로 옮겨서 만약에 프록시가 얘가 화면에 이제 얘가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얘가 이미지를 불러오게 하는 그런 프록시가 대신해서 불러오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록시라는 거는 기존의 코드에서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 텍스트나 테이블을 대체하는데, 프록시가 만약에 커서가 그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요청을 받으면 걔 대신에 원하는 이미지, 그 원래 이미지 그걸 가져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 여기에 만약 얘가 이 이미지가 이제 화면에 보이니까 보여야 되니까 얘가 이걸 불러서 여기다 띄웠으면 그 다음에 커서가 옮겨지면 이 다음엔 얘가 이제 화면에 띄워질 차례니까 얘가 이미지를 불러오겠죠. 그죠? 나머지는 다 대리자로 있으니까 훨씬 디스크에 읽는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잘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그죠? 여기, 이거는 그냥 예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프록시와 오리지널한 게 같은 형태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부를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통일시켜야 돼요. 그죠?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프록시가 만약 불렸을 때, 프록시의 get 컨텐트를 얘가 불렀을 때 그 이미지가 지금 올라와 있으면 그 지금 이미지를 올리고 주고, 그렇지 않고 지금 프록시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얘한테 오리지널한 걸 불러가지고 그 컨텐트를 얘한테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록시 패턴을 만약에 쓴다면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가져와서 뿌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되나요? 클라이언트는 지금 일단은 여기 지금 프록시 객체를 이용했지만 이 프록시가 실제 드로우 될 때는 이 프록시가 여기 있는 오리지널한 걸 불러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관계. 지금 프록시든지 오리지널한 거지 같은 인터페이스 부르게 하고 얘가 불려졌을 때, 프록시가 불려졌을 때 반드시 요게 있어야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프록시가 반드시 오리지널 이미지가 어디 있다는 걸 얘가 알고 있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요게 뭐 표 또는 그림 또는 테이블에 따라서 다 자기 원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잘 외워두세요. 프록시 패턴은 지금 서브젝트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클라이언트가
뭔가 그림이라든지 뭔가 화면에 뿌린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대리자가 있고 이 프록시 대리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오리지널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 얘가 프록시를 불러서 리퀘스트를 요청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기 있는 리얼 서브젝트 그러니까 얘죠. 얘. 내 대리자의 원래 놈을 갖다가 뿌려주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요 그림을 좀 잘 알아두세요. 요거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프록시가 불렸을 때 리퀘스트가 불려지면 요 안에서 하지는 일이거든요. 리퀘스트 안에서 리얼 서브젝트가 불려지는데 그거에 리퀘스트가 불려진다는 거. 네, 그래서 앞에 있는 패턴의 네 가지 요소, 프록시가 있어야 되고 대리자죠. 그 다음에 그 프록시와 리얼 오브젝트를 같은 인터페이스 불러야 되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부를 수 있는 리얼 서브젝트하고 프록시의 공통 인터페이스. 네, 그 다음에 여기 협동이라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했을 때 리얼 서브젝트를 보낼 수 있게 여기 있는 프록시 안에서 리얼 서브젝트를 부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어소시에이션이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얘가 이걸 알고 있어야 부를 테니까. 그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 뭐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써있는 거, 리얼 서브젝트 객체에 대한 접근을 조절하며 해당 객체의 생성과 소명을 책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프록시가 지금 여기 있는 리얼 서브젝트를 이제 대개는 내용을 만들어진 걸 불러오는 게 많은데 디스크에 올라가는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올라가는지. 근데 간혹 프록시 중에 조금 독특한 역할을 더 추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변형된 형태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리얼 서브젝트에 대한 어떤 접근의 권한을 이제 뭐 인증을 받는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워드를 쫙 작성하다가 뭐 어떤 부분은 내가 뭐 패스워드를 넣고 싶다 또는 뭐 어떤 부분은 권한을 두고 싶다 그러면 그 어떤 리얼 서브젝트가 올라오기 전에 뭐 인증을 받는 과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이 프록시가 그런 역할을 또 추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프록시가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앞에 얘기한 거는 좀 프록시 중에 맨 위에 있는 거.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한 로컬 표현이었죠. 아까 우리 문서에서 디스크에 존재하는 어떤 내용을 화면에 뿌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디스크에 존재하는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거를 그냥 가상으로 그냥 올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상 프록시. 만약 게임 같은 데서 만약 디스크에 많이 그 캐릭터들이 올라왔을 때도 캐릭터가 진짜 여기 뭐 지금 전체 뭐 워게임 한다 그러면 그 워게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에어리어만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다른 것들은 메모리에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오리지널인 걸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있지만 너무 복잡한 객체이면 그걸 좀 가상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 프록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원래 객체를 지금 가져올 때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든지 권한을 한번 확인한다든지 이럴 때 액세스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프록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마트 레퍼런스는 요거는 프록시가 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접근할 때 뭔가 추가적인 액션을 취해서 뭐 오리지널한 거 가져올 때 뭐 뭔가 더 뭐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가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지널한 거 뿌린다든지 또는 이 프록시가 참조하는 횟수를 관리할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원래 오리지널한 거에는 그 데이터를 주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몇 번이나 호출돼서 화면에 뿌려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중간에 관리를 하는 역할을 프록시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객체를 수정할 수 없도록 락킹하는 기능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록시를 적용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프록시인지 오리지널한 걸 그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명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속도는 되게 빨라지는 거죠. 이 디스크에서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 그런 객체를 담을 때 너무 오래 걸리는 일들, 뭐 네트워크에 리모트에서 뭔가 온다든지 이럴 때에 객체를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이제 꼭 필요한 경우만 객체를 올린다는 입장에서 이제 헤비 워크를 피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 프록시와 스마트 프록시는 객체가 접근할 때 추가적인 하우스키핑, 그러니까 뭔가 관리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리모트에 오는 뭐 서비스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디스크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이 관리를 위해서 뭐 카운트한다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얼마 정도라든지 또는 뭐 트래픽 같은 거가 뭐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그 트래픽에 뭐 돈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프록시 패턴? 그냥 패턴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러면 코드를 좀 볼까요? 이 C++ 코드인데 지금 앞에 있는 그 워드 프로세서에 대한 예제를 C++ 코드로 쓴 건데요. 지금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에 이미지 PTR이 이제 프록시 형태의 내용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미지 파일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파일의 이름이고, 요게 이미지 불러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지금 요 이미지를 드로우 시키면 일단은 이미지 PTR이 띄워져서 프록시가 대신 띄워지고, 이제 그게 필요하면 나중에 여기 있는 로드 이미지가 이제 그 파일에서 컨텐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픽이 그 서브젝트에 해당하는 것들의 인터페이스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그게 하나의 리얼 서브젝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미지의 프록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프록시 안에는 꼭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미지가, 이 프록시가 어떤 이미지에 오리지널한 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파일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프록시가 불러줄 때 get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됐다. 그러면 get 이미지를 부를 테니까 그 get 이미지 가지고 리얼, 오리지널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파일에서 불러오게 하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클라이언트에서는 지금 다큐멘트 안에 여러 가지 뭐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서트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프록시가 이 오리지널한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럼 사용했던 이미지들은 다시 아,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얘가 지금 이쪽으로 화면에 뿌려지다가 이쪽으로 지나가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이미지를 가져올 필요는 없죠. 그죠? 그때 얘가 커서가 옮겨지면 다시 이 프록시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좋은 질문인데, 지금 이거를 만약 다 오리지널 이미지를 갖게 되면 결국은 한 번 이상 쓰이면은 이거는 다 풀돼서 만약에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사이즈나 아니면 그런 걸 생각해서 좀 이 원래 오리지널한 걸 다시 필요 없으면 프록시로 대체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리모트에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네트워크에 있는 거를 만약에 또 가져온다. 그럴 경우도 잘 생각해서 트래픽이 너무 많고 또 뭐 고가의 그런 로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결국은
프록시들이 한번 불려주면 그걸 오리지널한 걸 갖고 있는 게 좋은데 그게 만약에 뭐 고가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바꿔가지고 이제 얘가 화면에서 멀어지면 그 이미지는 다시 프록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네, 책임 체인 잠깐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이 책임 체인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지금 여기 그 예를 드는데 지금 여기 도움말이 되게 복잡한 도움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 텍스트 박스도 있고 뭐 버튼도 있고 뭐 여기 이제 그 푸시다운 메뉴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도움말에 관련되는 거를 담당하는 클래스가 만약 이거를 혼자 다 감당하게 되면 굉장히 사이즈도 커지고 책임이 너무 많게 되죠. 그래서 여기 프린트 관련 도움말을 관리하는 클래스,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뭐 다른 도움말을 관리하는 클래스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어떤 버튼이 눌리거나 어떤 내용이 지금 요청이 됐을 때 그 요청을 일단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 클래스한테 일단은 던져놓고 그 그룹 안에서 만약에 내 거면은 내가 처리해주고 내 게 아니다 그러면 옆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클래스한테 위임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책임 체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책임 체인이 안 돼 있고 지금 헬프를 도와주는 어떤 헬프 핸들러가 따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모든 걸 다 처리한다 그러면 이 안에 핸들 안에 스위치 문장 써가지고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각각 다 얘가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이 헬프 핸들러하고 각각의 지금 프린트와 세이브와 로드 그런 책임이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프린트나 세이브 말고 또 다른 놈이 또 연결된다, 만약 그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또 얘를 또 스위치 문장을 또 바꿔가지고 또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GUI에 대한 어떤 도움말을 처리하는 게 그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한 군데로 다 모여 있다 그럴 때 물론 관리는 좀 편해질 수 있지만 이 관리에 대한 기능 또는 어떤 도움말에 대한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럴 때 좀 수정되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 부분에서 이 set state 어느 상태인지 지금 도움말에 대해서 어떤 리퀘스트가 왔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 상태로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움말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잘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지금 요 set state를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여기에 지금 어떤 변동이 생기면 수정하는 범위가 꽤 커질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이 책임 체인. 그래서 지금 프린트 버튼을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저장을 관리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뭐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관리하는 쪽하고 이렇게 좀 나눠둔 다음에 만약에 어떤 웹에서 이벤트가 들어와서 만약에 프린트 버튼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처리해주고 만약 얘가 처리 못하면 다음 책임 체인에서 다음 놈한테 프린트 다이어한테 넘겨주고 얘 게 아니다 그러면 또 얘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책임을 좀 분산시키면서 결합력을 약하게 하는 그런 패턴이 책임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책임 체인에는 책임을 가진 클래스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내가 첫 번째 순서고 다음 차례는 누구고 다음 차례는 누구고 그래서 처음에 얘한테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만약 얘 거라 그러면 얘가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놈한테 넘겨주고 얘 거라 그러면 얘가 하고 또 하면 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헬프 핸들러에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위젯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다 헬프를 핸들링하는 기능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헬프 핸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금 그 헬프 핸들러로 지금 점프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거는 지금 이 책임 체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형태인데 그 책임 체인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각 요청에 대해서 자기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클래스 안에 담고 만약에 자기 게 아니라 그러면 나 다음에 누가 처리할 건지 석세서를 잘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기는 그런 형태로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보내는 객체하고 요청을 처리하는 객체를 분리하고 요청을 처리하는 객체를 마치 우리 뭐 연결고리처럼 쭉 연결시켜 놓고 처리를 하나씩 이제 그 핸들러한테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구조예요. 클라이언트가 핸들러한테 부르는데 핸들러는 여러 개 있죠, 그죠? 근데 이 핸들러가 나 다음에 누구다, 나 다음에 누구다 그런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석세서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석세서가 하나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는 석세서를 2개 이상 뭐 둘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특수한 경우고 대개는 체인으로 돼 있으니까 나 다음에 누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누가 처리하고 이렇게 하나씩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객체 형태로 해보면 클라이언트는 구체적인 핸들러한테 요청하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 타자 이 중에 이제 석세서 중에 제일 첫 번째 타자한테 내가 어떤 요청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1번 타자가 해야 될 거는 얘가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석세서한테 넘겨서 2번 타자 처리하고 또 안 되면 또 뒤에가 처리하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 책임 체인 패턴은 책임들을 가진 클래스들의 연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뭉쳐진 연속한테 클라이언트는 누구 하나 지정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툭 던져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일에 던져진 거에서 내가 할 거면 내가 하고 아니면은 옆에 클래스한테 전달해주는, 의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결합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 얘하고 여기 있는 이 핸들러들하고 아주 끈끈하게 관련 짓도록 그렇게 콘크리트한 걸 얘가 연결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뭉쳐가지고 여기 있는 이 핸들러 인터페이스한테 던져주면 훨씬 더 결합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요청을 보내는 객체가 어떤 객체가 요청을 처리할지 몰라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청을 보내는 객체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복수의 객체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모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는 여기 있는 콘크리트 핸들러 1, 2 이걸 구체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핸들러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핸들러 누군가 핸들러 중에 하나 겠죠. 첫 번째 객체에 요청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결 고리에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요청을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의 책임의 배정이 융통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연결 고리에 있는 객체들이 만약 필요하면 그 순서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가 더 추가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책임을 지우고 있는 그 요청받는 쪽이 굉장히 융통적으로 우리가 뭔가 수정하고 변경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연결 고리에 있는 모든 객체들이 모두 특정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에러를 내보내주든지 아니면 다시 요청하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처리를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리플라이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구현은 어떤 책임을 가진 클래스들의 체인 형태로 구현한다. 그래서 어떤 링크 형태로 연결 레퍼런스가 필요하고요. 이 경우가 1번 경우가 훨씬 더 흔하고 2번 경우로 우리가 구현하는 경우는 요거는 조금 좀 특수한 경우예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책임 체인을 구성한 형태의 객체들한테 이제 하나씩 링크를 이웃하는 클래스한테 링크를 가지게 하는데, 요거는 지금 핸들러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중간에 디스패칭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2번은 조금 좀 흔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링크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되게 어떤 헬프 핸들러가 있다 그러면 그 헬프 핸들러의 다음 놈이 누군지 요 석세서를 알고 있고, 만약에 내게 아니다 그러면 석세서한테 핸들러를 넘겨주도록 그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청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러면 요거를 복수계로 뭐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요청을 여러 개 둬가지고 각자 개별적인 함수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어떤 하나의 함수 안에다가 여러 개의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파라미터를 연결해서 이런 일들을 처리해주고, 그러면 각자 해당하는 놈이 자기가 맡아서 처리하고 또 아닌 걸 넘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보면 이제 아까 우리 UML 다이어그램을 본 것처럼 헬프 핸들러라는 그 책임 체인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걔는 여기 뭐 컨스트럭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핸들 헬프 요게 중요하죠, 그죠?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헬프 핸들러가 만약에 내 거라 그러면 내가 하고 아니라 그러면 석세스한테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헬프 핸들러는 다음에 누가 할 건지, 나 다음 타자가 누군지를 여기에 헬프 핸들러 포인터로 연결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젯이나 버튼 이런 거는 헬프 핸들러의 구체적인 핸들링하는 클래스들이죠, 그죠? 그래서 각각 지금 헬프 핸들러를 상속받아가지고 구현했는데, 지금 요 부분, 이런 부분. 그래서 내 거라 그러면 내가 하고, 지금 버튼에 해당하는 거는 내가 하고, 버튼이 아닌 경우는 다음 타자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뭐 다이얼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얼로그도 헬프 핸들링 기능이 있어서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 아니면은 다음에 넘겨주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지금 뭐 그 각 헬프 핸들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넘겼는데, 지금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헬프 체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튼 다음에 다이얼로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처음에 얘는 버튼한테만 호출하면 버튼이 자기 거는 자기가 하고, 아니면 다이얼로그한테 넘기고, 다이얼로그 거면 얘가 하고, 아니면 얘한테 넘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거기까지가 책임 체인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책임 체인.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가끔 이런 이제, 결합력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저런 이제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가 하나의 그 서버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토픽은 플라이웨이트인데, 이거는 아마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클래스가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 그 중에 좀 공유할 필요가 있는 그 좀 비본질적인 거하고 본질적인 거 나눌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 패턴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수많은 작은 객체가 형성돼야 될 때,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엄청 많은데 그 게임 캐릭터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 보면 그 같은 게임 캐릭터에서는 공유되는 부분이 많죠. 각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뭐 스트렝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른 값이 되겠지만, 이미지 자체는 다 똑같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같이 공유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많은 객체들을 우리가
뭐 생성하고 소멸하는 걸 관리해야 되는데 예, 이런 거를 모든 객체가 동일하게 운용되는 경우에 좀 비효율적일 때 너무 무거운 그런 클래스들을 이렇게 좀 덜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가 부가적인 거. 이게 얘는 공유하는 어떤 이미지라 어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지금 캐릭터가 수백 개 필요한데 이 수백 개를 다 객체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마다 다 캐릭터의 어떤 뭐 스트렝스라든지 뭔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미지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클래스 객체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덜어내는 지금 여기 보면 캐릭터들이 에너지라든지 포지션 이런 거는 사실 각 객체마다 고유해요. 그죠? 근데 이미지 공유되는 이미지 그다음에 뭐 맥시멈 라이프 에너지라든지 어택 파워라든지 디펜스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부가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만약 크다 그러면 이런 걸 좀 덜어내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만약 1000개의 캐릭터가 필요한데 이런 게 한 캐릭터에당 뭐 4KB가 필요하다면 엄청 많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공유될 수 있는 부분, 덜어낼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만약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각각 소울저들이 있지만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은 얘가 쉐어해서 만약 얘가 뭐 화면에 띄운다든지 그럴 때는 얘가 이제 이 쉐어하는 부분은 결국 가져오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프록시처럼 한 개의 객체가 두 개로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각 객체마다 고유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객체가 공유하는 부분. 그래서 객체가 공유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러 군데 다 기억 장소에 넣을 필요 없으니까 한 군데 공유되니까 훨씬 더 그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만약에 그 방법에서 지금 요 플라이 웨이트로 만약 나눈다 그러면 뭐 1000개 캐릭터가 있다 그럴 때 요 3개 공유하는 서브 클래스만 따로 떼서 만약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세이브 돼요. 그죠? 그래서 앞에 것에 뭐 이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다운되는데 그 이유는 이 공유되고 부가적인 것들을 각 객체마다 따로 가지고 하겠느냐 아니면 그걸 모아가지고 공유하게 하겠느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만약 플라이 웨이트 패턴으로 바꾼다 그러면 지금 캐릭터가 있다 그러면 그 캐릭터에 쉐어하는 부분을 따로 떼내요. 그 다음에 고유한 부분은 아직 그냥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화면에 쓰인다 그러거나 이런 객체들이 하나 쓰일 때 여기 링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한 부분을 필요하면 가서 가져오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만약에 공유해서 우리가 그 기억 공간에 어떤 세이브를 가져오게 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공유하는 실제 공유하는 부분이 좀 세이브하고 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유하는 객체는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만 필요하니까 우리가 싱글턴 패턴으로 아예 그냥 하나만 만들어 버려도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캐릭터에 있는 이 부분은 아예 그냥 싱글턴 패턴으로 여기에 다 스태틱으로 다 선언해서 여기 캐릭터 쉐어가 하나만 나오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우리 싱글턴 패턴에 배웠던 부분이죠. 그죠? 캐릭터 쉐어 안에 다시 캐릭터 쉐어를 지금 정리하는데 캐릭터 쉐어 안에 이제 여기에 이게
네, 여기 스태틱이라는 게 빠졌네요. 그죠? 여기 스태틱 선언하고 캐릭터 쉐어 요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얘를 지금 만약 컨스트럭터로 부를 때 만들어져 있으면 얘를 보내고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서 보내고 그래서 지금 아까 그림에서 조금 여기 차이 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솔저가 어떤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을 때 처음 만들게 되면 여기 있는 캐릭터 쉐어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들 때는 얘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 크리에이트 하는 부분이 여기서 다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만약 얘네들이 이용된다 그러면 이 여기서 얘네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쉐어된 부분은 뭐 이미지를 가져온다든지 또는 맥시멈 파워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여기서 호출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쉐어된 부분이 만약 안 돼 있으면 만들고 만들어져 있으면 지금 만들어진 걸 갖다가 리턴하고 그 부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fly weight 패턴에 또 다른 이제 패턴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factory 패턴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나중에 캐릭터 객체 중에 어떤 게 만들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솔저가 만들어질지 탱크가 만들면 이게 모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핸들링하지 말고 팩토리 메소드나 팩토리 앱스트랙트 하고 객체 생성을 위임하면 훨씬 더 클라이언트는 관리하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쉐어 팩토리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쉐어 팩토리가 어떤 캐릭터 타입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솔저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편해진 거예요. 내가 타입 하나만 주면 얘가 불러지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조금 더 융통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한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쉐어 팩토리를 만드는 부분. 그래서 이 안에서 타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캐릭터 쉐어를 생성하는 부분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 flyweight 패턴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제 얼만큼 이걸 사용해서 자원을 줄일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죠? 만약에 별로 줄지 않았는데 이걸 쓴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의 객체가 두 개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하기만 해요. 그죠? 그래서 객체를 둘로 나눌 때 공유될 수 있는 정보하고 공유될 수 없는 정보를 나눠서 이 공유될 수 있는 정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세이브가 많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공유될 수 있는 여기 지금 익스트릭 스테이트가 뭐 이렇게 간단히 내용도 적고 뭐 저장하지 않고도 간단히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공유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큰 거죠. 그냥? 근데 반대로 이게 너무 크다. 공유될 수 없는 게 너무 크다. 그러면 너무 객체 덩어리들이 커지고 그러니까 별로 이 flyweight 패턴을 써봐야 이게 줄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flyweight 패턴의 의도는 수많은 작은 객체들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객체를 공유하는 것. 객체의 무거운 어떤 데이터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적용하냐면 수많은 객체들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고 저장 공간에 대한 부담이 클 때, 그 다음에 익스트릭 외부에 지금 공유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사이즈 가지고 그 객체를 운영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까 우리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객체들 서로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 아까 우리 캐릭터 같은 건 뭐 공유되는 캐릭터의 어떤 클래스의 같은 객체라 그러면 뭐 분리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flyweight 패턴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외워두세요. 지금
여기 있는 fly weight의 두 부분이에요. concrete한 fly weight하고 unshared fly weight, concrete fly weight.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공유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공유되지 않고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flyweight factory 쪽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좀 싱글턴 패턴을 좀 적용해서 만약에 여기 있는 그 공유된 부분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만든 거를 보내주고 만들어지지 않다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항상 만들 때는 이 flyweight 팩토리 통해서 그걸 가져와서 쓰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나눠진 두 개의 객체를 쓸 때는 먼저 콘크리트한 걸 부르면 그 콘크리트한 놈이 필요하면 이제 이 쉐어된 부분 이게 조금 여기 화살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클라이언트한 부분이 이 쉐어하지 않는 부분을 부르면 얘가 쉐어하는 부분은 아마 호출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flyweight 팩토리가 얘네들을 만들어주고 이 콘크리트한 걸.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이거를 지금 양쪽을 다 커버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쪽에 쉐어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얘가 그 안에서 여기는 쉐어하는 부분을 아마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여기 unshared flyweight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한 쉐어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나눈다.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의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는 flyweight에 두고 클라이언트는 얘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쉐어하는 부분에 대한 생성을 팩토리한테 맡긴다 그러면 flyweigh트를 만드는 팩토리 하나 만들어서 얘가 여기 있는 공유되는 부분을 만들어준다. 뭐 그런 내용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설명했던 건데 정리하면은 flight weight 객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되지 않는 거 내부에 저장해야 될 거하고 공유될 부분 밖에 덜어낼 부분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 그 intrinsic state에서 공유되는 부분은 이제 따로 덜어내고 그 다음에 intrinsic state, extrinsic state는 따로 이제 별도로 보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직접적으로 콘크리트를 생성하지 않고 flyweight 팩토리를 통해서 이제 공유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구체적인 객체 flyweight 객체를 불렀을 때 이제 필요하면 공유 객체를 걔가 액세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결과가 이 패턴을 쓸 거냐 말 거냐는 어떤 저울질은 얼만큼 세이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많이 세이브할 수 하면은 이 매니지먼트 하는 이 외부 공간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좀 우리가 감수하고 그래도 이걸 세이브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세이브하는 게 너무 적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flyweight 패턴은 어떤 객체의 어떤 무게가 너무 스토리지 공간 소요가 많을 때 그걸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랑 인트리스크한 스테이트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익스트리스크한 스테이트를 따로 빼내가지고 별도로 저장하는 별도의 객체에서 공유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구현은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봤는데 익스트리스크한 스테이트를 별도의 객체로 만드는 거죠. 따로 떼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flyweight 패턴에서 별도의 팩토리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예, 지금 쉐어된 객체의 어떤 관리는 요거는 클라이언트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능하면 싱글턴 패턴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개 있으면 골치 아파지니까 공통된 부분에 대한 거는 하나만 만들도록 강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쉐어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혹시 이제 이걸 뭐 몇 번 사용했나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만약에 쉐어된 부분을 지우면 골치 아파지나요,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객체 소멸하는 걸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코드를 보면 아까 우리 그 게임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이 지금 캐릭터라는 거를 공통 인터페이스로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인트릭식한 내부에 저장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저 같은 거는 내부에 저장할 것들인데 그것들은 다 여기다 모았습니다. 탱크도 그렇고 플레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쉐어된 부분은 여기 있는 것 캐릭터 쉐어에 모았고요. 그래서 각각 솔저 쉐어, 탱크 쉐어, 플레인 쉐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어디에 지금 링크가 되어 있냐면 그렇네요. 여기에 링크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 캐릭터 타입이 다 캐릭터 쉐어를 다 포인트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각각 객체들이 호출됐을 때 쉐어된 부분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면 얘를 가지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 부분 그리면 잘 안 나타났는데 하여튼 요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요 캐릭터 쉐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쉐어 팩토리는 우리가 그 싱글턴 패턴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스태틱으로 표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쉐어 팩토리라고 해서 그 쉐어된 부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지금 우리 싱글턴 패턴에서 배웠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지금 새로 만들고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만든 걸 지금 보내주는 그런 부분이 코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지금 전혀 뭐 이게 나눠진 부분인지 안 나눠진 부분인지 모르게 지금 솔저 그냥 1, 2, 3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무브하고 어택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S1이라는 걸 불렸을 때 쉐어되지 않은 캐릭터를 먼저 부른 다음에 걔가 쉐어된 부분을 아마 부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S1 부르면 S1 안에서 솔저 쉐어를 아마 드로우할 때 이미지 같은 거 가져와야 되니까 같이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실습 시간에 해볼 만한 문제인데 왜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C 프로그램 처음 배울 때 배너 같은 걸 해봤나요? 이렇게 뭐 A자 같은 걸 크게 이렇게 더트로 이렇게 찍어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플라이웨이 패턴을 적용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글자를 지금 내가 프린트 하겠다. 그러면 A, B, 뭐 R 이런 캐릭터에 대한 어떤 큰 이미지, 폰트 같은 거, 그 큰 이미지는 어딘가에 우리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빅 A, 빅 B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은 따로 덜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캐릭터는 그냥 따로 인트리식한 곳에 그냥 두고, 그래서 이 get 매트릭스의 어떤 뭐 A자의 큰 폰트, 그 내용은 이제 여기에 지금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런타임에 지금 여기 뭐 내가 찍고 싶은 글자 찍고 그 다음에 컬러를 주면 그것대로 지금 여기에 밑에 이렇게 배너가 찍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 그 디자인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캐릭터 하나하나들은 얘가 가지고 있고 그 캐릭터의 폰트들은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게 되죠. 그죠?
여기구나. 여기 얘가 지금 그 폰트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문자를 생성하는 거는 얘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각 캐릭터에 대해서 폰트를 가져올 때 그 쉐어하는 부분은 이쪽에서 아마 플라이 웨이트 된 그 덜어진 쪽에서 이제 쉐어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플라이 웨이트 패턴인데 혹시 질문 있나요? 이게, 예, 여기서 끊죠. 이게